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제가 살다 보니까 유튜브에 사연도 다 신청을 해보네요. 이래서 인생이란 어쨌든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그러나 봅니다.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니죠. 이런 면과 저런 면을 필연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기구한 모습을 과거 속에 감춰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나이 28이 되던 해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었고 이듬해 늦가을 무렵 아들을 얻었죠. 저는 친정이 여간 고리타분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철저히 출가 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저라는 사람이 챙기고 섬겨야 할 집안은 오직 시댁뿐이었어요. 시댁은 보통 수준으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딱 하나뿐입니다. 제 시누이요. 시댁을 가운데 기점으로 두고 저희 부부가 동북 방향에 살았다면 시누이 부부는 서쪽 방향에 살아서 서로 간에 사는 곳이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시댁은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마주하고는 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시 매부는 항상 볼 때마다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2배 가까이 더 나왔네요. 이래서 장사가 예측이 힘들다니까요. 기분 좋게 주제를 떠들 때는 껄껄거리는 웃음소리를 꼭 곁들였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시 매부는 슈퍼를 차렸습니다. 시누이와 머리를 맞대고서 꽤 오래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하였어요. 규모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손님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분주히 매장 안을 들락날락거리며 구매를 하였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생각일 것 같았으면 슈퍼 같은 거 절대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그치만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새끼들한테 더 나은 걸 쥐어주고 싶은 마음인데 뭔들 도전을 못하겠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시작했던 거지.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더 컸었는데 잘 돼서 너무 다행이지 뭐야. 이런 운명이었었나 봐. 시누이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안정적인 여유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자식들을 위해 부모로서 과감한 도전을 해낸 시누이 부부였습니다. 슈퍼가 잘 돼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그렇게 슈퍼가 무난하게 운영될 거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 매부가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큰 판에서 돈이 크게 벌리는 법인데 지금은 그거 하나가 참 아쉬워. 암만 생각해도 아쉽단 말이지. 아무래도 운영 중인 슈퍼의 규모에 대해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절대 규모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처음에 차렸을 적에는 그것도 아주 규모가 넉넉하다는 계산으로 장사를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시 매부는 아쉬움의 입맛을 다시며 슈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크게 차릴 걸,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더 크게 시작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시 매부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왠지 걱정스러웠는데 결국 몇 주가 흐른 뒤에 시누이 부부는 결국 그 슈퍼의 규모를 키우기로 결정 내렸고 그러면서 금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규모를 그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 키울 작정인 것에 듣던 제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예 영업을 하고 있던 그 근처의 빈 땅에다 초대형 슈퍼를 짓는 게 두 사람의 목표였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더 도약을 해내야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매부가 열변을 토하였고 시누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계속 추임새를 곁들였습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의 얼굴은 아주 복잡한 기색이었고요. 시누이는 자기 시댁 식구들로부터 이미 십시일반 돈을 걷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단호히 안 된다는 소리가 나가겠나요? 게다가 우려 속에서 차렸던 슈퍼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 매부의 주장에 따라서 더 커지면 수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요. 시부모님은 그냥 보통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재산도 그저 고만고만하게 들고 계셨죠. 그리고 그때 그 재산이 전부 신우이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몇 달 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슈퍼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에 적힌 확장 이전, 그랜드 오픈 같은 글자들이 모두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죠. 그때 그렇게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공을 했다면, 아니, 최소한 쪽방만 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문을 연 그 대형 슈퍼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았어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마주해야만 했죠. 그 엄청난 거액은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삶의 의욕이 저절로 사라지는 숫자인데 당시에는 차라리 죽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끔찍함이었습니다. 그 대단하디 대단한 피해에서 저희 집도 무사할 수 없었죠. 저희 부부도 돈을 그때 다 잃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집으로 쫓기듯 이사를 가야만 하였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려보겠다 하시면서 어느 날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오르셨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 다 산길을 오르던 중 발이 미끄러져 한참을 아래로 구르셨던 거예요. 머리를 다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다 한 달을 좀 넘게 버티신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고 이후 열 하루 만에 의식을 제대로 되찾으셨던 바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혹시나 충격을 받아 잘못되실까 시아버지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심을 알려드리지 못했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힘겹게 퇴원을 해내신 이후 천천히 회복을 좀 해내고 계신 게 보일 때쯤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입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시고 당신의 가슴을 쥐어짜듯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그렇게 한 맺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숙연함과 죄송함으로 그저 고개만 힘없이 떨구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솔직히 원흉을 꼽는다고 하면 시매부였죠. 애초에 슈퍼를 시작한 것도 무리하게 확장 이전을 하자고 나선 것도 시매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이는 피가 섞인 시댁 식구이기라도 하지 시매부는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시매부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다 못해 아예 산송장처럼 변한 모습을 보니 차마 원망의 말이 입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된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온갖 원망을 소리를 다 내뱉고 싶은 게 본심이었지만 사람의 몰골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시매부의 모습을 마주하고 나니 진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매부도 자기 자식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 더 잘 보내주고 뒷바라지 잘해주고 싶다는 부푼 마음으로 도전했던 거니까요. 같은 부모로서 그 점만은 정말 애잔할 따름이었죠. 시매부네 집안도 쑥대밭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 집안도 원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고 전부 다 아스라졌죠. 그렇게 자기 친정을 꼬드겨서 돈을 털어간 시누이도 죽일 듯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부터가 자기 누나를 진정으로 탓하지 못했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을 진작에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남편하고 나이 터울이 컸거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우리 누나.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누나는 항상 의연하고 꿋꿋하고 무슨 상황에서든 척척박사야만 했어. 딸로 태어난 걸 스스로 죄스럽게 여기면서 눈칫밥 실컷 먹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야 했지. 반면에 나는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 어른들로부터 예쁨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왔어. 누나는 집안 형편을 핑계로 학업도 길게 못 이어갔고 사회생활에 내몰리자마자 벌기 시작한 돈을 다시 집에 갖다줘야만 하는 그런 억척스러운 장녀였지. 나는 누나가 번 돈으로 제법 편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걸 부정할 수가 없어. 누나가 희생을 많이 했지. 이렇듯 심각하고 힘든 사태를 겪고 나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마 진정으로 자기 누나를 원망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화를 삭히는 남편을 저는 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 피우던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게 인생이겠지 싶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사람마다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는 거더라.
출발선이 남들보다 한참 앞에 그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발선조차 보이지 않아서 시작부터 헤매하는 사람도 있더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만 더 고되어질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자. 열심히 버텨보자.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죽지는 말고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그렇게 또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바로 인생일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응? 남편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입을 떼는 그 순간에 울음소리가 막 튀어나갈 것 같아서 입술에 꽉 힘을 주고서 고개만 끄덕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연신 훔쳤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면목이 없어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았네요. 하지만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였으니까요. 자식을 둔 부모였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버티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착한 녀석이었어요. 매사에 수더분하고 예민하지 않았네요. 얼굴이 저를 쏙 빼다 닮은 아들이었는데 행동까지만 보면 확실히 저보다 자기 아버지 쪽을 정말 많이 닮은 녀석이었네요. 건강하기만 해도 바랄 게 없이 고마웠는데 성격이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기특한 내 자식을 바라볼 때면 자연스레 미안한 마음이 따라붙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기특하고 잘났는데 부모가 받쳐주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게 정말 눈물이 나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죠. 이뤄놓았던 미천이 있으면 그게 다 미들구석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요소가 되나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거지가 망하면 3대가 고생한다고 표현을 해야 맞으려나요? 미천 없는 사람들은 살면서 딱 한 번을 삐끗해도 끝날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금수저라는 표현이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빵빵한 재력을 보유한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걱정 없이 커온 사람들을 두고 금수저라고 하는데요. 금수저들은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두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경험담을 보았습니다. 크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맛보아도 다시 몇 번이고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인생의 경험으로 그저 남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에 쪼들리며 사는 사람들은 도전 자체가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겪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어지니까요. 특히나 그 실패라는 걸 겪었을 때 주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대로 영원히 고꾸라지는 법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가 그랬죠.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댁 망했고 시매분의 집안 망했고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건강 다 잃으셨고 사방팔방이 비투성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죄다 칙칙하고 절망스러운 풍경뿐이었네요. 혹시 친정에 도움을 청해볼 수 없었느냐고요? 이쯤에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예석하게도 고리타분하고 꽉 막힐 대로 막힌 친정이 형편까지 어려웠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빌어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땅을 파서 뭐가 나올 만한 곳이어야 삽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땅이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 집안을 들쑤셔놓고 망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세상을 등지겠다고 그럴까봐 그 점이 걱정이 되던 차원에서라도 시누이 부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끔 하였네요. 어쨌든 시어머니라는 어른이 계신 상황이라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저 이 악물고 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시누이네 애들은 둘 다 대학을 안 갔습니다. 처음에 슈퍼를 차렸을 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의 대학까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던 게 시누이 부부였는데 참 세상사 한번 잔인하게 돌아갑니다. 그마저도 큰애가 고작 22살의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어렵고 어처구니 없게 되었네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결혼이었고 그때 마주했던 시매부의 얼굴이 까맣게 너무 아픈 환자의 낯빛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피골이 상접한 시누이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일을 하러 다니고 돈을 버는 두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뵐 때마다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만 하셔서 저희 부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도 없이 사는 쪼들리는 형편이었지만 다달이 시누이한테 10만 원씩 붙이고 살았네요. 시어머니 입으로 들어가는 간식 비용이나마 보탰으면 해서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운 채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후회가 막심한 눈빛을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부디 저 세상에서는 시아버지와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저기 소풍을 다니시며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도 형편이 어렵고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정상 저희 아들은 성인이 된 이후 다른 집에 사는 걸로 서류상 분리를 해놓고 지냈었는데요. 실제로도 아들이 여기저기 돈을 벌러 다닌답시고 저희 부부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기도 하였고요. 저희 친정언니, 그러니까 자기 이모네 집에서 사는 걸로 아들이 그렇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을 안 나왔어요. 솔직히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네요. 자식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한 저희 부부가 죄인입니다. 만약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공부하였다면 저희 아들의 학력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죠. 그런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하도 마음고생이며 몸고생을 힘들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50주를 넘긴 이후부터 아픈 곳이 많았어요. 몸이 성치 못했는데 자꾸만 잔고장이 나서 번거롭게 짝이 없는 기계가 된 것 같아 스스로 얼마나 깊은 자괴감이 들었던지 모릅니다. 꾹 참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버티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라며 스스로를 항상 다독였습니다. 그게 어느새 저의 오랜 버릇으로 자리 잡은 뒤였죠. 버티자,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온갖 아픈 것들을 다 억누르고 살아온 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벼랑 끝에 내몰린 뒤에도 버텨본다 한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태풍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제 남편이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저와 백년계약을 맺었던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천수를 못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억지로 버티면 그게 능사라고 여겼었는데 아니랬던 것이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의 몸은 잔인하리만치 크게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배우자를 둔 죄로 남편은 속절없이 죽음에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안 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가는 것마저 이렇게 힘든 모습일 수는 없어. 나는 당신 이런 식으로는 못 보내. 남편이 아주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나서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다 해봐야겠다는 결심부터 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애쓸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포기해. 하는 데까지 나는 다 해볼 거야. 당신 살리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준비 되어 있어. 저는 이미 각오가 선 뒤였으나 남편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 시부모님께서 산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하셨던 그때가 남편은 떠오른다고 하였어요. 그때 그 미치도록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병원비까지 생겨났었고 그게 다 함께 빚이 된 바였었죠. 그랬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남편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한 번 짐을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래. 당신은 짐이 아니야. 내 짐을 나눠 들어주는 인생의 동반자지. 그러니까 짐 같은 소리 앞으로 제발 하지도 마. 나는 포기 못해. 저는 남편을 쉽게 보낼 수 없다는 저의 각오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본 뒤에 존재하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보고 약을 써보고 그렇게 한 뒤에야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때가 되어서는 남편에게 어찌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내 미련 때문에 당신이 인생에서 마지막 나날을 너무 힘들게만 보낸 게 아닐까 싶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 편하게 지내다 가고 싶었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당신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고마웠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나 애를 써주는 게 끝까지 날 포기 안 하고 놓지 않아준 게 사실 많이 기뻤다. 여보,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와.
내가 앞으로 항상 지켜봐 줄게. 그리고 다른 놈 만나도 돼.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최고로 행복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만 지낸다면 좋겠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던 남편의 그 눈빛을 저는 죽는 그날까지도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서 저는 아들과 서로 기댄 채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인생이 뭔지, 각자가 짊어진 굴레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글픈 고민들을 많이 해본 순간이기도 하였네요. 그리고 꼬박 반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이 질긴 목숨 연명해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저 세상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나 함께 있겠다고 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어요. 임종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정신이 거의 노을 기세로 오열하였습니다. 엄마가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떠나세요? 왜? 평생 미안할 일 해온 건 바로 이 못난 딸년이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는 그날까지 고생만 하신 거라고요. 시누이의 통곡, 그 울부짖음이 제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고 들었습니다. 2년 후에는 시 매부가 투병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정말 여기도 많이 힘들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고장이 난 몸뚱이를 가지고도 잘만 꾸역꾸역 버티며 살고 있었고요. 저희 아들은 지방에 머물며 일을 하던 도중 결혼할 짝을 만났답니다.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온 인물입니다. 지방에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장학금도 2번이나 받았었다고 해요. 며느리는 어린 나이에 생물을 여의었고요. 그리고 계모를 맞이하였죠. 사춘기 시절에 몇 차례 대판 싸운 이후로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은 모녀 관계는 더욱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좋지 않은 상태로 굳어버렸고요. 형제로는 이복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안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빼면 며느리는 그럭저럭 평탄하게 살아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큰 일이 터졌던 거예요. 며느리의 집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온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반드시 한 번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며느리의 이복 동생이 웬 인터넷으로 도박을 그렇게나 했다네요. 폭삭 주저앉은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했다나 그런 건 핑계였고요. 그 도박 때문에 올라앉은 빚더미의 크기가 말도 못하게 커져버렸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고 참던 며느리는 자기 가족들과 아예 등을 지기로 해버렸어요. 가족들과 연을 끊기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악착같이 정말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을 한 채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인생이란 게 도무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런 심장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며느리는 이왕이면 꼭 결혼까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건 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생각하기를 서로가 아니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생에는 결혼 같은 거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따위는 사치라고 둘 다 그렇게 여기며 묵묵하게 살아왔는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니 기꺼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아들이 자기와 잘 맞는 짝을 만나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그 지방에 눌러 살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주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먼 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저를 보러 자주 와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제가 보러 내려가서 그 집에서 몇 주씩 머물고 싶기도 하였네요. 그런 게 저의 본심이었으나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고 속으로 꾹 삼켜냈습니다. 저는 항상 겉으로 태어난 척 굴었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혼자가 편해. 별일 없냐고?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병원도 혼자 다 잘 다니는 걸 뭔 걱정이 있을까. 혹시나 아파도 자식 며느리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걱정을 살까봐 그리고 민폐를 끼칠까봐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지냈습니다. 잔소리 한마디를 안 하였고요. 참견하는 법도 없었네요.
부족하고 못난 모습만 아들에게 보이며 살아온 저였기에 아들의 결혼 생활에 제가 감히 끼어들고 손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자식 며느리들 들들 볶아가며 닭달에 대고 잔소리를 날렸던 건 남편의 기일을 챙기는 문제였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기를 그날만큼은 꼭 그렇게 굴어주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제가 워낙 남편이 떠난 날을 유난스레 여기고 챙기니까 며느리도 잠자코 시간을 내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조용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원망스럽지도 않으세요? 솔직히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한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럼에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나 챙겨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도 그전까지 어머님이 온갖 안간힘 다 쓰셨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진짜 죽일 듯이 원망스럽거든요. 저는 제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연 끊고 후련하게 사는 것이고요. 시누이 부부의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시작되었던 온갖 시련이었으니 며느리가 보기에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한참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불쌍하고 불우한 여자로 여겨질 듯 싶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시댁도 당연히 제 가족이니 그러니 가족을 위해 함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버티며 이겨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죽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며느리의 양친이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안 보고 살았으나 그럼에도 며느리는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양친의 이혼 때문에 며느리가 며칠 동안을 심란한 얼굴을 하고 살고 있다고 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혼 3여 년 만에 2세를 가졌습니다. 기쁜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죠. 며느리가 뱃속의 아이한테 몹시나 집착을 한다고 아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지낸다는 이야기였죠.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11주가 되었을 때 알았다고 하던데요. 그걸 가지고도 늦게 알아차려서 정말 미안하다며 뱃속의 아이한테 며느리가 얼마나 사과를 하면서 유난을 떨던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아끼면서 결혼 생활을 해온 바였어요. 절약은 기본이었죠. 그럼에도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싼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사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그걸 꼭 들어줘야 한다는 게 며느리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아끼자고 하였어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아껴서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에 상당한 집착이 있는 듯 하였어요. 나는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 화목하고 사회좋은 부모의 모습,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 그런 모습들만 자식들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는 꼭 우리 부모 같은 사람 되지 말자. 그걸 목표로 삼기만 해도 아주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중이야.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거듭 분명하게 아들을 향해 밝혔고요. 어차피 남보다 못하게 안 보고 사는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내 부모님이라는 그분들 어떤 꼬라지 언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당신 어머님도 지금 기껏 기초수급비만 받으며 사시잖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며 며느리가 뜨거운 눈물을 한 줄기 흘린 바람에 아들이 차마 무엇라고 대꾸나 반박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눈빛은 분에 가득 차 있었대요. 아들은 그저 한숨과 함께 고개만 끄덕여줄 뿐이었죠.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나면 며느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과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아들은 짐작하며 기대했다고 합니다. 임신 증상 중 하나로 며느리가 과한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건 아닐까 아들은 그렇게 넘겨짚었던 건데요. 안타깝지만 그 기대는 들여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이후에도 똑같았거든요. 건강하고 어여쁜 딸을 며느리가 무사히 낳았는데 저에게는 손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 감동은 말로 표현이 안 됐죠. 도움을 주기 위해 제가 가서 딱 2달간 같이 지냈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1달 정도는 며느리가 몸 회복만 신경 써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 이후로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사사건건 예민한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며 얼마나 야단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기를 왜 그렇게 안으세요?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들만 낳고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딸은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법이에요. 어머님이 새로 잘 좀 배워주세요. 오만 것에 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냈고 예민한 기질을 따져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버티면서 2달을 채웠네요. 버티는 건 제 인생의 특기였으니까요. 2달간 같이 지내다가 저의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왔던 날 자리에 눕자마자 끙끙 앓기 시작해서 이틀을 내리 힘들어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었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체 몸이 좋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거, 어여쁜 손녀가 생겼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참 기분이 좋았고 흐뭇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라는 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귀여운 소녀의 첫 돌이 다가왔고 약소하게 돌잔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만 몇 불러서 짧게 식사나 하기로 했죠. 어차피 부를 사람도 많이 없으니 정식으로 돌잔치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게 2사람의 생각이었고요. 짧게 식사만 달랑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좋은 호텔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쪽 공간을 멋있게 꾸며놓고 거기서 돌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돌잔치 날의 진정한 백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기념사진을 아주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난 막내딸 같아 보인다. 우리 공주님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하네. 멋진 호텔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며 사진을 찍는 동안 며느리가 소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런 말을 해댔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알차게 흘러가고 있는 돌잔치 날이었으나 며느리가 묘하게 저한테만 태도가 안 좋더라고요. 불만이 있는 것인지 자꾸만 말투를 틱틱거리면서 냈고요. 2달간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그 성격을 겪어봤던 저는 오늘 같은 날에 예민한 기질이 잔뜩 튀어나와서 저런가 보다 싶은 추측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묘하게 공기가 불편하기에 저는 오래 같이 있었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말을 꺼내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호텔 여기 방을 하루 빌렸으니 내일 가시라며 펄쩍 뛰었으나 옆에서 며느리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빨리 가시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얼른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소녀를 보고 있는 사이 며느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내 틱틱대며 저한테 태도가 안 좋았던 이유를 밝히더군요. 어머니, 반돈이 대체 뭐예요? 반돈이라니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소녀 돌인데 한 돈도 아니고 반돈짜리를 맞춘 게 며느리가 보기에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거 기초수급비 모아서 맞춘 거야. 너도 뻔히 알면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친손녀인데 첫돌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심이 안 보이잖아요, 진심이. 짜증나. 왜 이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해? 버럭 신경질을 낸 다음 며느리는 저를 한껏 째려보면서 중얼대기까지 하고서는 등을 회 돌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겪으니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지금 가보고 싶으니까 아들한테 저는 바깥까지 배웅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매사에 참고 또 참으면서 우직한 편이고 이래저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며느리도 제가 아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원래는 입을 뻥끗할 작정이 아니었는데 그치만 아들하고 호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내부가 금빛인데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울컥 감정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자식한테 잘못만 하고 사는 생각이 오늘 부쩍 강하게 드는구나. 네가 무슨 고생이니? 너는 왜 하필 못난 나한테서 태어나서 팔자가 이 모양이야.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쏟아내자 놀란 아들이 이유를 물어왔고 저는 며느리와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반돈이든 반의 반돈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감사한 거라며 무척이나 속상해했어요. 그럴 거 없다. 그냥 내가 죄인이지 뭐. 며느리가 그 입장에서 이런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고 한심하게 보일까. 내가 며느리였어도 그랬을 거야. 저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구구절절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과거 다 잊고 악착같이 살아볼 생각만 한다. 자식을 남부끄럽지 않게 키울 욕심이 가득하다. 그런 며느리에게 나 같은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다. 내가 그걸 오늘로써 분명히 알았다. 이렇듯 깊은 속에서만 하고 말았던 생각들도 그 자리에서 열띤 감정을 타고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게 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다며 시무룩한 모습이었고 저는 애써 눈물을 닦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너무 고단해서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고 이튿날 정신을 차리고 나니 구구절절 떠들고 말았던 제 모습이 한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민망한 가슴을 안고서 아들에게 문자를 남길까 하다가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부터 꺼냈는데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분 찾았어요. 그분? 갑자기 웬 소리니? 누구 말하는 거야? 미국에 계신 그분이요. 엄마의 딸, 그분 말이에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났고 하마터면 전화기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어느새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고리타분한 친정을 둔 여자치고 제가 28이면 결혼을 늦게 했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셨다면 굉장히 예리하신 겁니다. 사실 저의 첫 결혼은 22살에 이루어졌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전 보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첫 남편이라는 인간도 처음에는 괜찮았고 단 몇 달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나서 저한테 함부로 굴었어요. 정신 나간 집안에서 저는 임신을 하여 불러오는 배를 붙잡은 채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제 나이 23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 딸의 첫 돌이 지나가기 무섭게 애아빠라는 인간이 바람을 피웠어요. 시어머니였던 작자는 저를 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제가 평생을 가도 아들을 못 낳을 몸인 걸 확신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얼굴에서 시댁의 피가 딱 보였거든요. 그랬었을까요? 점을 봤는데 아기는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저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낳은 생명을 어찌 두고 가나요? 미친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낳은 어여쁜 딸을 보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을 두고 저만 나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였던 그 인간의 친구, 그리고 시누이였던 미친 여자까지 그렇게 셋이서 저를 붙잡고 끌고 나가서 옷을 막 벗겨내고 물이 반쯤 얼어있는 냇가에 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죠. 저는 수치스럽고 아프고 춥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황당하게도 제가 웬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붙어먹다가 그 현장을 들키는 바람에 옷도 못 입은 채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미친 집안 사람들이 낸 소문이었죠. 만신창이가 되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냥 애를 냅두고 얼른 빠져나왔으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까지 일을 어렵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애가 없어야 다시 남자를 만날 것 아니냐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애를 데려올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26세 해가 밝았던 시기에 결국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냈으며 아이를 영영 두고 떠났습니다. 자식을 등진 엄마가 저였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 애 아빠 그놈이 재혼을 했고 딴 지역에서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것이었죠.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잘단 일 아니냐며 이제 아이 걱정은 말고 얼른 다시 짝이나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낸 끝에 만난 인연이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 생긴 시댁은 예전에 그 미친 집안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뒀을 때 시부모님, 시누이, 시매부 모두 제 과거를 알게 됐는데 다들 깜짝 놀랐음에도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과 시댁에게 제 마음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끔찍했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다 뒤로 한 채 살았으나 제 아이, 제 딸만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궁금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유독 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수소문해서 찾아서 한번 만나보라고요.
바로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딸을 버렸던 엄마라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몇 년 더 지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딸을 찾아봤습니다. 마침 딸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남편과 함께 나가봤죠. 자리에 나온 딸이 저와 체형이 아주 비슷하고 인매 또한 비슷한 것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자신에게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북 형제들과 차별을 심하게 당했으니까요. 미친놈의 그 집안 사람들이 입도 함부로 놀렸기 때문에 딸이 과거 이야기를 잘하면서 다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를 버리고 간 저를 원망하면서도 차마 미워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 이렇게 뵙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살면서 너무 지겹고 지치는 일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아예 뜨고 싶다는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재미급포하고 결혼 약속을 한 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영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잘 살고 계셨다니까 안심이네요. 엄마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딸은 무덤덤하게 말했으나 눈가가 어느새 젖어 있었죠. 저희 부부는 이래저래 힘들게 사는 중이라는 소리를 그 앞에서 전혀 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아주 잘 사는 척 했습니다.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딸에게 건네주기도 했죠. 꼭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말을 했더니 딸이 마지못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돌아섰던 딸과의 만남은 깊은 여운을 남겼고 몇 날 며칠을 곧 씹으며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웬 편지가 왔는데 미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외로운 곳이라고만 기억되지 않게 됐어요.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다시 한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건 두 분 덕에 용기가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100만 원이 들었던 봉투 안에 주소와 연락처 같은 걸 적었었거든요. 그걸 보고 딸이 편지를 붙인 것이었죠. 그 편지를 안고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고 기특하고 또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만났고 편지를 받게 된 것까지 남편의 덕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많이 고마웠어요. 딸이 보내온 편지를 고이고이 몰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 편지 봉투에 기재되어 있던 보낸 사람의 주소를 남편이 아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주소로 편지를 붙일까 하다가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지인한테 일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인이 그 주소를 보더니 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더라고요. 그 주소지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두 곳을 연락해봤죠. 한인들끼리 사회를 이루며 지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아들의 지인이 추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한 곳에서 제 딸이 그곳에 다니고 있다고 그랬던 겁니다. 연락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뒤 몇 시간이 지나서 딸이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제가 낳은 두 자식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들은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었다고 합니다. 잘 살고 계셔서 연락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인생에 흠집이나 짐이 될까봐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 줄이야. 딸이 당장 비행기표를 끊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서 전해 들으며 저는 실감이 안 나고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그랬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을 해버려서 아들이 죄송하다고 했을 때 제 고개가 멋대로 좌우 방향으로 움직였죠. 아니야, 잘했어. 정말 잘했다. 겁이 많고 용기가 없어서 움츠러드는 나를 너도 그렇고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언제나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부전자전이야. 저는 평생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후련해졌고 아들은 저에게 자기가 며느리와 잘 이야기해서 아예 단판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게 선을 넘어버렸으니 딱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당신이 만약에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걸면 나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 이혼도 불사할 거야. 뭐? 이혼? 애도 있는데 어떻게 애한테 이혼 가정을 안겨주겠다고 그럴 수가 있어? 자꾸 애한테 몰입해서 애 관점으로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지 마. 당신 생각이 애 생각하고 같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이혼하고 다달이 당신한테 양육비 주면서 살아도 난 차라리 괜찮으니까 우리 엄마 함부로 취급당하시는 꼴은 앞으로 절대 못 봐.
아들이 단호하게 나가자 며느리가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신이 좀 든 것인지 저한테 전에 없이 먼저 안부 연락을 다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을 잘하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딸이 없었다면 제가 며느리의 일에 너무 일희일비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저를 만나러 그 먼 길을 날아와준 딸이 있었기에 제 마음은 이제 아주 든든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시누이가 있었다고? 미국에 산다고? 멀쩡한 2층 집에 앞마당하고 뒷마당도 다 있다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 딸이 존재해 며느리가 기절할 때 놀랐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저에게 언행을 공손히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딸과 오랜 세월을 건너뛰어 아주 돈독한 모녀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서로 어색함도 없이 무난하게 대화도 잘하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네요. 둘 다 제가 낳은 자식들이니까요. 이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보더라고요. 시누이하고도 딸이 인사를 나눴고 서로를 신기해하는 장면에 저는 눈물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의외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끼어드는 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열심히 제 주관을 지켜오며 살아왔지만 인생이 참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이래저래 남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인연이 되었어요. 사실 한 번 정도는 결혼을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발로 차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할 때 지금의 시어머니 반대가 꽤 심했거든요. 나는 엄마 없이 자란 것들은 영 신뢰가 안 가. 이상하게 버릇도 없고 복이 없어. 내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딱 그 짝이더라니까. 아니 게다가 아빠도 아프시다며? 이거 적어도 부모가 둘 중 하나는 성해야지. 뭔 근본도 없는 집이랑 연을 맺고 앉아있냐? 어머니의 이 말은 연애 시절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남편과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구애해오는 남편 때문에 저도 억지로 생각을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시아버님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명준아, 네 아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빨리 장가라도 가야지 어쩌냐. 빨리 그 누구냐, 그 예진인가 뭔가랑 결혼해. 아이 전화 좀 바꿔줘봐라. 이러면서 막 닥달을 하면서 절 바꿔달라고 하더니 얼른 결혼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명준 아버지 지금 그나마 말짱할 때 얼른들 결혼식 올려라. 응? 어른들 누구건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보기가 좋지. 니네 집도 혼주석에 앉을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우리 쪽까지 나 혼자 앉아서야 되겠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시면서 구태여 결혼을 당기자고 하셨고 저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였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때는 제가 화가 나서 미뤘고 결국 어머니와 저는 상당한 미움을 가진 상태로 1년 뒤 가족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서러운 게 어릴 적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제 관계를 두고 함부로 말하시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어머니랑 마주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을까 싶어 많은 것들을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면서 아들 집에 수시로 드나들겠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아들 집을 드나드는데 네 눈치를 봐야 하냐? 너 그렇게 맨날 따지고 들고 그러면 복도 달아나는 거야. 난 너한테 쌓인 거 많다. 그래도 참고 지켜보는 줄만 알아 너는. 알았냐? 어머니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어느 날은 또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셨는데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집이냐고 막 물어보시더니 한 10분쯤 지나서 웬 어르신들 2분을 모시고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빨리 과일이랑 이것저것 좀 내와라. 물도 갖고 오고. 뭐 마실 거 없냐? 그래. 여기 식탁 쪽 자리 좀 만들어. 아이고, 뭘 토요일 아침부터 라면들을 먹고 앉았냐? 빨리 좀 치워라. 더럽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낯선 아저씨와 아줌마는 식탁 앞 의자에 앉히시는 거예요. 편하게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있던 남편은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겠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리고 저만 멍청이 서 있다가 그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분들은 어머니가 평소 거래하고 지내는 부동산 아저씨 아주머니셨는데요. 왜 이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신 걸까요? 나중에 이유를 묻는 저에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아우, 왜긴 왜야? 내가 필요하니까 불렀지. 내가 명준이 명의로 사둔 집이 있어. 그 집 상태 갖고 얘기 좀 하려고 부른 거야. 다 아들 거 될 거니까 불러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할 만한 곳이 네 집 말고 또 어디 있냐?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오시며 정말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때에는 신혼이니까 참았어요. 나중에 임신했을 때에는 어머니를 정말 견뎌낼 수가 없어 중간에 대들고 싸우기도 했답니다. 임신 초기라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저를 어머니는 대뜸 여행을 잡아서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게 임신 4개월인 저를 갖다가 무작정 계곡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옛날에는 배가 잡채만큼 불러서도 잘만 엎드려서 호미질하고 농사짓고 별것들을 다 했어. 너 애 있다고 너무 유세 부리지 마라. 애를 너만 가져본 것도 아니고 너만 그렇게 유난 떨면 애가 밉게 나와. 아니 어디 잘못돼서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 나 봐라. 나는 명준이 가졌을 때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잘했어.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반듯하고 이쁘게 태어났지. 꼭 말을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아주 상스럽게 꼬고 꼬아서 대꾸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자꾸 흘러가게 허락하는 남편도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했고 이 인간은 중간에 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멍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세상에. 나 아무리 입덧도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임신 중기에 조심해야 될 때야. 막말로 물 받고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기 원래 이렇게 어머니랑 어디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결혼하고 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런 스케줄 잡아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그런 스케줄에 다 맞춰야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자고 가는 거 진짜 너무 무리고 저녁쯤 집에 가자고 말씀드려봐. 이 이상은 나도 화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엄마 눈치를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처럼 가자고 해서 온 건데 우리 결혼하고 애기 생겼다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조금만 참아보자, 응? 이런 얼토당토 않은 반응에도 저는 화를 꾹 참고 견디려던 찰나 점심을 먹는 중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가 임신해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진 몰라도 너무너무 서운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임산부를 앞에 두고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요? 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 생각해서 사주는 밥이라고 하시더니 그 맛있다는 갈비집에서 고기를 굽는 족족 자기 아들한테만 쑥쑥 올려다 주시는 거예요. 명준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너가 아빠 된답시고 고생 많았지. 이거 갈비살 시라니 괜찮다. 삼겹살 한 판 비웠으니까 갈비 많이 먹고 갈비탕도 시켜줄까? 이러면서 계속 본인 아들 먹을 것만 챙기시는 거예요. 저도 엄청 속이 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비 한 점 집으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대뜸 제 손등을 탁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에그머니나 아직 고기 안 익었다. 이거 시뻘건 거 봐라. 먹고 탈려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괜히 핀잔을 주시더니 익혀지자마자 곧장 바로 자기 아들 앞에 주시는 거예요. 민망하다고 느꼈는지 남편이 외려 저한테 넘겨주고 어머니는 그게 또 미워 보여서는 톡 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나 좀 많이 먹어라. 네가 누구를 챙겨줘. 삐쩍 말라가지고. 엄마도 없이 마누라밥 챙겨 먹는다고 고생했지. 임신했다고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너만 못 먹고 고생했을 거 아니냐고. 명준이 너나 실컷 먹어. 애미 너도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시면서 무슨 파치 엄마 마냥 기막히게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장자리에 떨어진 다 탄 고기나 몇 점 주워 먹었고 갈비탕도 아들만 시켜주시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성치 않고 입도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졸리고 피곤해하는 저를 밥도 그렇게 허술하게 먹으시더니 계곡 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지간히 부려먹으셨어요. 야야, 얼른 명준이랑 나랑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봐라. 응? 아니 사진이 이게 뭐야? 좀 잘 좀 찍어봐라. 아이 가만히 있어봐봐. 나 모자 좀 가져오게.
그 땡볕 아래 배가 조금 불러서 나와 있는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투샷을 찍느라 30분 넘게 땀을 뻘뻘 흘려야 했어요. 나중에 기진맥진한 저는 계곡 앞쪽에 스르륵 주저앉았고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전 더 참지 못하고 택시를 불렀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야, 아이고 팔자 좋다. 놀러와서 왜 그렇게 비실비실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기 낳아서는 맨날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겠냐? 이 정도 더위도 못 참아서 어쩐다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애기를 낳아서 무슨 맨날 이렇게 어머니랑 남편이랑 넷이서 끌고 다닐 예정이신 걸까요? 저는 새벽같이 이날 끌려 나와 땡볕 아래 걸었고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뻐끔뻐끔 보고 속은 울렁거리고 먹은 건 얼마 없고 어머니 심부름만 하느라 너무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쉬는 저에게 또 핀잔을 주시는 걸 보니 온갖 정나미가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곧장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버렸고 사라진 저를 한 30분쯤 늦게 발견한 남편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하지 마. 어머니랑 당신이나 좋은 시간 보내. 나는 거기 더 있을 생각이 없으니까. 배 너무 땡기고 불편하고 넘어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날 얼마나 괴롭혀야 마음이 편해? 어머니도 어머니지. 아니 뱃속에 자기 손자 안고 있는 며느리는 그렇게 굶기고 자기 아들만 눈에 보여서 먹는 걸로 차별하시냐? 나 임산부야. 왜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냐고. 당신은 나를 안 지켜주니 나도 내 애랑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 집으로 가는 거야. 오늘 외출도 자제할 더위인 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런 날씨에 임산부를 이렇게 땡볕에 10시간 가까이 세워두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왁하고 난리를 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그대로 기절할 듯 잠들었어요. 다음날 꾸역꾸역 올라온 어머니는 이날의 일로 제가 나중에 애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까지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답니다. 곧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안방을 확 열어 제끼시더니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셨거든요. 너는 어떻게 되먹은 애가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른이랑 지 신랑을 냅두고 지 혼자만 택시를 타고 올라가? 아주 돈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네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웃어 보이디? 네 집에서 널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런 주제에 뭔 새끼를 뵈서 엄마가 될 주제가 된다고 저렇게 주접인 건지. 아이고 진짜 미워 죽겠다 너. 이날에 저는 이성을 거의 반쯤 잃고 소리를 질러대며 엄청난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뱉은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랍니다. 어머니, 저한테 자꾸 너너거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한테 막말하시는데 제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싸가지라뇨, 지랄이라뇨. 뱃속에 애기 있는데 왜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면 그냥 놔두세요. 왜 굳이 일일이 찾아와서 자꾸 가르치려 드세요? 이 와중에 어머니는 저에게 화가 난다면서 들고 있던 부채를 휙 던지셨는데 그게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이런 험하고 무식한 성질머리 그리고 좋지 않은 손버릇을 알았을 때 일찌감치 끝을 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그리 오래 안 됐고 또 임신한 상태였으니 염두가 안 났어요. 그냥 이렇게 엄포를 두는 것 외에는 별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와, 당신 봤지? 당신 지금 눈으로 봤어, 안 봤어? 와,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남편은 제 옆에 서서 당황한 얼굴. 하지만 그 와중에 자기도 덥고 짜증이 났는지 신경이 곤두서서는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그때 정말 뭔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케도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이거 지금 던지신 거 맞죠? 저 지금 못 참겠는데 이렇게 놔두시면 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움찔거리면서 입으로 뭐라 욕을 머금으시는 것 같더니 자기 아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편이라도 들어달라는 의미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어투로 말하는데 전 아주 초강수를 둬버렸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당신 이 상황 말리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나 임신하고 뱃속에 우리 애기 있는 거 우습게 알고 저렇게 하시면 나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 어머니한테 사과받을 거야.
만약 당신 여기서 나보고 참으라거나 하면 나는 당신이랑 안 살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 말하면서 얼마나 이가 덜덜 떨리던지 얼마나 스트레스로 치아를 세게 깨물었으면 틈틈이 다 시리고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그저 본인 아들과 추억을 만들어 본답시고 그 상황에 며느리인 저를 시녀처럼 끌고 다니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싫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순간 마치 1시간 같은 한 몇 분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그 길로 곧장 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고 제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 우리 집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연락 한마디를 안 하시더군요.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뱃속 아기 생각해서 참았다는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며 등장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남편도 본격적으로 이상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힘들게 아기를 낳았고 중간에 수술을 하면서 출혈도 심하고 아무튼 회복이 잘 안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꽤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저에게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자기 엄마랑 갈라서도 대치를 하고 본인한테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걸 속에 계속 품고 있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자꾸 사사건건 자기 엄마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 엄마가 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 엄마 솔직히 너무 서운해하고 많이 힘들어하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냐고 말이야. 당신이 태양이 낳기 전에도 당신 몸보신 시켜준다고 곰탕도 끓이고 별거 다 하셨어. 그런데 당신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연락도 못 해보신 거야. 아휴,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짠해. 당시에는 저도 아기를 낳고 몸과 마음이 모두 너무 약해져 있었고 제 몸도 아픈데 육아도 버겁다 보니 누구건 힘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그렇게 단절된 일에 제 마음도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겨우 보게 된 거였답니다. 어머니는 아주 찬양덕스럽게 세상 인자한 할머니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아마 본인 아들 앞이니 그때에는 말을 가려 했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드디어 우리 귀한 손주를 안아보네. 너도 잘 있었냐? 애기 낳고 어째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 한 식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집에 몇 번 드나드시더니 우는 아기를 본인이 좀 달래주고 챙겼다며 되게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앞만 봐도 태양이는 우리 명준이를 쏙 닮았어. 아, 그래, 태양아, 할미야, 할미. 아, 세상 천지의 할머니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어. 저쪽 할아버지 할미, 그리고 이쪽 할아버지도 다 멀리 갈 거 없지 뭐. 태양아, 엄마도 엄마지만 할미가 너 이렇게 먹이고 안아준 거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면서 간간히 말씀을 좀 얄밉게 하시는데 당장 제가 잠을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훗배앓이 하느라 죽을 듯 아팠어요. 그러니 참고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드나지셔도 조금은 참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까지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 나대더군요. 있잖아, 우리 엄마 곧 집 정리하셔야 하는데 저쪽 작은 방 엄마 방으로 드리는 거 어때?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당신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뭐? 어머니랑 우리랑 같이 살자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이렇게 의논을 해? 가끔 와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왜 합가를 해서 살 생각을 하냐고. 나는 싫어. 저는 완전 대쪽같이 잘라서 거절했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의견을 팽팽하게 내놓고 맞서더군요. 엄마랑 같이 살면 한 집이라도 돈 나가는 거 묵혀뒀다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 엄마가 내 명의로 사다 둔 빌라도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상황이 괜찮아. 근데 당장 목돈도 필요하고 나중에 다 우리 줄 명분으로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집 정리해서 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엄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치 않은데 남편은 꼭 있어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증여해 주실 재산 생각하면 합가가 답이라면서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었고 자꾸 아들네 부부랑 본인이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싫었지만 이때 하필 아주 큰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영부영 합치게 되었어요.
제가 갑상선 쪽이 안 좋아서 쭉 고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온전히 케어할 수 없었거든요. 누구건 가족이 있어서 같이 아기를 봐주면 다행이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 수년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정엄마의 부재를 크게 체감했어요. 이래서 여자에게는 친정엄마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알았지 뭐예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와의 합가를 허락했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 엉망진창 하루들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집에 들어와 계신 후부터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란 자리는 잊어버리고 자기 엄마 아들이란 것만 기억하고 있더군요. 엄마, 나 엄마가 해준 곱창볶음 땡기네. 자기도 먹고 싶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자. 이런 말들을 가볍게 던지면 어머니는 해주기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자기 아들이 이쁘니 준비를 하시더군요. 문제는 그런 준비들을 다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 네가 나가서 좀 재료들 사다 놔라. 이따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사오면 돼. 그리고 와서 이거저거 다듬어 놓고 준비만 다 해두면 내가 와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빨래하기도 힘드니까 이건 네가 좀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솔찬히 저에게 살림이며 다양한 것들을 주문하시더군요. 제가 그냥 놀고 먹느라 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일거리들을 갖고 오셨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 부분을 갖고도 얼마나 어머니랑 크게 싸우는지 몰라요. 네가 정신이 있는 얘냐? 저 피덩이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애미가 되었으면 6.25 때처럼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거 아니고서야 네 힘으로 키워야지. 세상 무서운데 어떻게 자식을 내맡길 생각을 하냐고. 하여간 애미 없이 자라서 뭐 곁을 느껴본 게 있어야지. 저렇게 정내미가 없어서 냉정하게 지 자식을 갖다 줘버리네. 이따윈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뭔가를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합가한 이상 어머니는 쉽게 다시 분가하실 생각도 없어 보였고 그렇다면 저도 제 상황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었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하지만 셋이 아닌 넷이서 한 집에 살며 어머니와 아들의 애틋한 노름에 껴서 죽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갖겠다는 자그마한 꿈까지 꿔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몇 번이나 이혼을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저 자체가 한쪽 부모님만 계신 상태로 자라서 결심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랄까 이런 말은 지금 생각해도 한심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는 잘해주던 사람이었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가셨거나 우리 세 가족끼리 움직일 일이 있을 땐 저를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 엄마만 끼게 되면 아주 발광을 하고 브루스를 추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며 꼭 자기 아들한테 일러바쳤고 이게 무슨 트라이앵글 마냥 삼각형으로 돌고 돌아 나중에 남편과 저의 큰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악 물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이전 회사 선배에게 소개를 받아 저 역시 워킹맘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꾸 퇴근이 늦어지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건 제 몫으로 했는데 선생님과의 시간을 어기게 되더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태양이 엄마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택시에서 초조해하며 어린이집 8분 남짓 거리에 사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자기 손주를 데리러 가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데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아이 하원을 안 하셨거든요. 사지 멀쩡한 젊은 얘가 자식 키우기 싫다고 남한테 맡겨놓고 나가놓고서 뭐? 애 보내고 데려오고를 나한테 시키려고? 얼씨구 나는 싫다. 내가 왜 네 좋은 일을 시켜줘야 되냐? 네가 낳아놓은 자식 네 손으로 알아서 해.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한편으론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게요. 어머니는 처음에 손주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놓고 슬슬 조금씩 그런 것들을 놓고 그냥 아이들과 본인이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것처럼 취급을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선 넘은 참견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그렇게 해서 월 얼마에 번다고 했냐? 300은 벌어?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명준이가 400씩 떡떡 벌어오면 그걸로 감사한 줄 알고 아껴쓸 생각을 해야지. 한 200은 버는 거니? 아니 그까지 푼돈 벌려고 네 색대 같은 새끼도 고생시키고 네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이때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싫으시면 제발 이 꼴 보지 말고 나가세요 어머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에 굳이 껴들어 오셔서는 나중에 본인이 사둔 그 잘난 재개발 빌라를 아들에게 준다는 명목하에 돈 한 푼 안 내고 떳떳하게 살고 계시는 걸까요? 막말로 그 집이 본인 아들 집이 될 거지 저한테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은근히 돈을 보태라면서 자꾸 우리 집 경제 상황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네 돈 얼마나 모아놨냐? 돈 관리는 네가 한다며. 대답 좀 해봐라. 한 2억은 있어?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2억이라뇨. 저희 지금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중간에 태양이도 태어났고 저도 맞벌이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몇 천도 없어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며 도대체 제가 얼마나 싫은 건지 완전 저를 도둑 취급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니네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으면 거의 3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몇 천도 없다고? 야, 나 같으면 월급 그렇게 따박따박 받아서 알토란같이 모았겠다. 없어도 1억은 있겠어. 안 그러냐? 명준이가 월 400씩 갖다 주잖아. 3년이 다 돼가는데 1억이 없다고? 예, 너 그런 식으로 살림할 거면 경제권 나한테 넘겨라. 이거 무슨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지. 이러니까 없는 것들을 집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돈 생기면 무섭게 써버린다니까. 없을 때 벌은 못 입고 걸신 들린 듯이 쓰는 거지. 저는 이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말 하나하나에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 월급 받으며 그걸 그대로 조금도 손 안 대고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집도 있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뭘 먹고 사는데요? 가계부를 제가 제대로 안 썼지만 저희 집 고정 지출만 해도 200이 넘어요. 게다가 작년부터 어머니도 어찌어찌 같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같이 먹고 밖에 다니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니요. 무슨 저를 도둑 보듯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이날도 여지없이 힘들게 애를 업고 집으로 들어와서 씻지도 못했는데 대뜸 절 붙잡고 소파에 누워서 과자나 까먹으시며 저런 말을 하는 어머니가 안 믿겠냐고요. 너무 미움이 크고 속이 터져서 한동안 저는 잠깐 한의원도 다녔었어요. 화병이 심해지니 그냥 이 우울화를 어쩔 줄 모르겠고 어떻게든 해소는 해야 되겠고 진짜 분풀이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남편은 자꾸 저한테 감성팔이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런 말 하는 건 너무 고생하고 어렵게 사셔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많이 벌어다 주신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살림 갖고 엄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존경해.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도 나중에 태양이 커봐. 당신도 똑같이 시어머니 될 거면서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우리 엄마한테 굴지 마. 이런 말을 들으니 나중에는 나만 이상한 건가? 이 집에서는 나만 정말 없어지면 되나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우리 애는 저에게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빽 울어대고 등원도 거부하니까 정말 정신이 사나웠어요. 어머니는 저 때 제가 말대답을 세게 했다는 이유로 며칠간을 삐져 계셨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몇 번 언지를 주면서 엄마랑 잘 풀어보라는 헛소리를 했지만 저는 절대 틈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 한 번만 더 나한테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소리 하면 나 안 참을 거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그딴 소리 할 자격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야말로 나랑 어머니랑 싸우는 상황을 방치하고 뭐 하는 거야? 가만 보면 당신이 제일 나빠. 방관자이자 싸움 부추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참고 있던 말들을 다 쏟아내며 남편과 안방에서 크게 싸웠고 어머니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되도 않는 쇼를 하시더군요. 아니 글쎄 막 울어대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별꼴을 다 본다 진짜. 니네 뭐 하는 거냐? 어? 애미, 너 왜 명준이한테 지랄이야 지랄을? 짠한 내 새끼한테 네가 뭔데 핏대를 세우고 난리냐고? 당장 문 안 열어?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뭔 꼴을 보겠다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그러자 곧장 남편이 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안심시킨답시고 부축하고 하는데 그걸 뒤에서 멍하니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사람인 걸까요? 이 분위기에 계속 있다간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적당히 옷을 걸쳐 입고 밖에 나갔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벌써 시간도 밤 10시를 넘겼고 슬슬 밤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이날 저는 밤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안 그래도 부모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서 힘든데 왜 저렇게 부모 자식 사랑 지극한 모자 사이에 끼어서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나 싶은 거예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면서 일찍 돌아가신 엄마보다는 근래에 제 곁을 떠난 아빠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고 온갖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가셨는데 말이에요. 평소에도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남자 몸으로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아빠가 살아계셔서 저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한테는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어른이 없는 건지,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 거지 같은 집안을 보니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때 저에게 애절한 생각이 밀려오며 벼랑 같이 내몰려졌던 건 어쩌면 차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을까요? 저 일이 믿고 며칠 되지 않아 정말 본격적으로 큰 사건이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앞서 제가 겪었던 일들은 어쩌면 이 일이 터지기 위해 차곡차곡 자리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날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자면 저는 어머니와도 남편과도 냉전 중인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먹같고 게다가 애도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옮아와서 컨디션이 나쁜 상태였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 입으로 어머니한테 말하기도 싫고 남편에게 억지로 SOS를 요청했어요. 태양이 아프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태양이 좀 봐달라고 해. 나 도저히 회사에 휴가 낼 수 없어. 저번에도 내가 무리해서 냈고 요 근래 계속 반차며 다 써서 못 쓸 것 같아. 내가 말하기는 싫어. 어머니랑 또 싸워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제 말에 남편은 뭐 얼마나 저한테 그리 대단한 혐오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랑 사이 나쁜 와이프가 애를 자기 엄마한테 맡긴다고 하니까 열이 받는 거죠. 본인도 제 맞벌이를 찬성하고 같이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주제에 제가 뭐 슈퍼우먼이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뭘 그런 눈으로 봐? 그럼 나 돈 벌지 마? 당신 월급으로는 이 집 대출 빡빡하다며. 어머니가 당신 재개발 빌라에 쏟아놓은 돈만으로도 죄송해서 어머니한테 손 못 벌린다며. 그럼 나를 일터에 내보내놓고 애 케어하는 것까지 다 뒤처리 시킬 생각이었어? 당신 진짜 너무 날로 먹으려고 든다. 됐고, 당신은 말할 생각 없으면 내가 얘기한다? 아니면 나 회사 관둬? 이 말에 완전히 뿔이 나버린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그 길로 곧장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승질을 있는 대로 내면서 한숨을 퍽퍽 쉬어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정말 이것들이 나더러 죽어라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아이 열을 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준 다음 다시 싱크대 쪽에 아이 먹을 약들이랑 완전히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날 애 열나는 거 불침번 서며 지켜보느라 잠은 물론이고 아침 차려 먹기도 다 귀찮고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손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죽일 땐 미우셨나 봐요. 전날 애가 그렇게 기절할 때 울어대고 열로 경기를 해서 응급실까지 한 번 다녀온 걸 알면서 그 다음날 아픈 손주를 자기한테 맡긴 것도 화가 나셨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찌 되었건 죽이 되건 밥이 되던 간에 아침이 되었으면 식구들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아주 어이가 없으셨던 거지요. 어머니 본인과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당사자인 저도 뭐 하나 입에 못 대고 출근한다는 건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챙기던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저는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서 욕지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 부르세요, 어머니? 저 빨리 나가봐야 해요. 태양의 열 이제 떨어뜨렸고 좌우지간 저 많이 늦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노려보면서 대뜸 거기 있어보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어른이 말하는 거 안 들리냐? 거기 있어 보라잖아, 어? 너 말이야, 지금 집거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놈의 회사 때려쳐. 이따위로 할 거면 네 남편이 갖다주는 돈만 갖고 살아. 이게 아주 시애미를 지 잡종으로 하나.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돼, 이건. 여기에서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게 되었어요. 아,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정말. 저 출근해야 된다고요. 아, 당신이 좀 나와봐.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른 것이 자극된 건지 막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누구 아들을 어디 개 부르듯이 막 불러대, 이게? 너 미쳤냐? 너 지금 집꼴을 봐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아니, 이 집에 먹고 사는 식구가 몇인데 그냥 맨몸으로 쏠랑 나가버릴 생각을 하냐? 밥도 안 차리고 어머니 나와보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내내 입 삐죽거리면서 온 죽을상을 하고 탕탕거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너 그럴 거면 회사 때려치라고. 네 새끼 네 CM이 네 신랑 밥도 안 해먹이고 도망가는 짓거리 할 거면 회사 때려쳐! 당시 저는 정말 빈혈이 훅 느껴지면서 어지러움을 체감했고 먹은 것도 없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에 대해 반응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있는 데다가 정말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제 몸이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눈이 완전히 돌아서는 똑같이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 일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 왜 붙잡나 했더니 밥이요? 밥이 문제예요 지금? 어머니, 저 지금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아세요? 저 태양이 아파서 어쩐 약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이 상태예요. 제가 무슨 어머니 손주 돌봐주고 아들이랑 같이 돈 벌어주고 밥 태다 바치는 기계예요?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차려 드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제가 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세요? 좀 제발 좀 신경 좀 끄세요 저한테. 다 꼴 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나가시던지요. 이 말에 남편은 제 이름 3글자를 눈안에 빠져나올 정도로 크게 불렀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현관구석 한쪽으로 밀쳐지며 눈앞에 별을 반짝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 쪽이 말도 안 되게 얼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뜨끈한 게 주변에 엉겨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어지러웠던 머리는 사정없이 누군가가 때리는 듯한 두통이 느껴졌고요. 아파. 뭐야? 그러는 제 앞에는 닥치라며 저를 밀쳐낸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봄과 동시에 눈이 커져서는 순간적으로 어리나간 게 보였어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저는 손을 댔고 대자마자 물컹한 뭔가가 손에 묻어나는 것을 보고 급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주변에 거울이 없었기에 주저앉은 상태로 핸드백에 휴대폰을 쓱 꺼내어 까만 화면으로 얼굴을 봤는데 이마에서는 뻘건 액체가 지저분하게 엉켜 맺혀 있었어요. 웬일이야. 미쳤다. 이게 뭐야? 저는 이렇게 말을 짧게 뱉은 뒤 움직이지를 못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말을 막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일어나봐. 괜찮아? 저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들지는 못했고 이마 찢긴 부분이 너무 아파서 바로 뭔가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저를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119에 신고하게 했던 것은 염치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어머니의 말 그 한마디였습니다. 얼굴 좀 봐봐라. 제대로 보여줘봐. 아니 뭐 그거 좀 민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별로 안 다쳤을 거야. 어디 보여줘 보라고. 이 말에 저는 가까스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먼 정신으로 응급실까지 갔는지 모른 상태로 운방되어 갔어요. 애는 아프니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했고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뒤늦게 따라왔더군요. 생각해보면 이때 어머니는 집에 있고 차라리 남편이 왔어야 했을 텐데 제가 볼 땐 어머니도 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늦지막히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송되어 온 병원은 안면이 있는 곳이었고 그다지 방문할 일이 없긴 했지만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군요. 역시 아플 때 아는 병원이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급하게 치료를 받고 상황이 진행되었고 정말 다행히게도 아주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여전히 제 옆에서 가족이랍시고 왔다고 자꾸 저에게 뭔가를 어필하려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너 괜찮다더라. 별거 아니래. 이게 다 네가 고집 부려서야. 아니 글쎄 말하다가 슬쩍 화가 나서 아니 네가 하도 열받게 하니까 사람을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좀 들으라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네가 오도방정을 떨면서 자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궁상이 된 거지. 그러게 왜 고집을 부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하여간 이게 뭔 극성이냐. 너 때문에 지금 명준이도 회사 못 가고 태양이 보고 있단다. 이제 좀 안심하라고 전화나 해줘라. 어머니의 이 말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만 말하고 밖으로 나가시라 하니 어머니는 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탓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막 떼를 쓰시는 거예요. 정말 곧 죽어도 자기 잘못이 아니란 얘기를 들어야 나갈 기세였고 누워있는 상태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헌데 그 와중에 이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 대상은 남편이라는 역할이 해야 했겠지만 이제 저에겐 원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고요. 저를 이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주신 건 여기 병원장님이셨어요. 얼핏 보면 한낱 일반인인 제가 응급실로 실려와서 이런 시고창 속의 골치를 앓고 있는데 병원장님이 무슨 상관이라서 구세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글쎄요, 제 이마는 큰 상처를 입고 회복 중이고 안 겪었으면 좋을 사고이긴 하지만요. 그날 그 일이 있고 그때 그렇게 맞물려서 만나게 된 대상이 이 병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에 이르는 결과를 손에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제가 실려온 곳의 병원장님은 이제서 말을 하는 거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친분이랄까, 이 병원장님 말씀으론 우리 아빠한테 대단한 신세를 졌다고 말하셨는데요.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빠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원을 할 때 어르신께 많은 조언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었죠. 초반에 사기에 휘말릴 뻔했는데 용케도 그걸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개원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저의 친정아빠와 연결된 고리가 있으셨던 것 같고 중간에서 아빠가 해결해주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여기서 치료를 받으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일로 드나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어 병원장님은 제 편의를 봐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어찌되었건 뭐 때문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셔야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나가시게 한 다음 상황을 얘기하려는데 어머니는 끝끝내 나가시질 않는 거예요. 병원장님과 제 관계에 대해 옆에서 대충 감을 잡으시는 것 같더니 점점 표정이 변해서는 뭔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여전히 노려보시더군요. 결국 이도저도 다 짜증이 나버린 저는 옆에 어머니가 있던 말던 상황을 말했어요. 보시는 대로 이거 어머니가 저 밀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날 아픈 애기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아침도 못 먹고 맡기고 출근하려는데 그것부터 불만이 많으셨고요.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시다가 밀치셨고 이마는 이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병원장님은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가 어머니 얼굴을 빤히 보셨고 어머니는 살겠다고 막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 3자가 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얘기는 아니잖아요. 병원장님은 계속해서 제 상황을 거듭 확인하셨고 어머니 얘기는 그다지 듣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바짝 제 앞에서 몸을 숙여 완전히 예의를 차려 귀 기울여 얘기를 듣는 병원장님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의 친정아빠를 언급하는 걸 보면 그 속에서 뭔가를 느낄 법하죠. 심각한데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다치고 치료를 하고 해서 넘어가긴 힘들겠네요. 이런 흐름 중 저는 제 입으로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뵙게 되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기겁을 하셨고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말에 병원장님도 크게 다른 생각은 없으셨는지 동의하시는 투였고 어머니는 거품 물고 아주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이걸 그렇게 다룰 일이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저분한 모든 떼쓰기는 다 집어치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병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혼까지 그리고 보상까지 다 이뤄나가게 되었어요. 본래 저는 신고까지는 생각을 굽힐 수 없었기에 이 정도로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지켜볼 예정이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을 해야겠어요. 아니 저기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우리 엄마를 밀었어요. 둘이 쌍방이에요, 쌍방. 그냥 말싸움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당신은 집안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야, 진짜 이 미친 인간이 말이에요. 어디서 은근슬쩍 지 엄마 죄를 덮으려고 저도 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괘씸죄, 능멸죄까지 얹어서 제대로 심판을 해주고 싶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여기서도 저 즐기고 즐긴 모자는 저를 안 놔주려고 미친 발악을 해댔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 저도 오기가 생기고 그간의 서름들이 다 밀려오면서 그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생활, 이 인간들과 섞여 사는 삶은 살기 싫더라고요. 이처럼 중간에 제 3자인 병원장님이 개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신 덕에 저는 겨우겨우 그 집안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어요. 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이혼을 쉽게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저에게 따로 설득을 하려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들어 저는 더 크게 엄포를 놓았어요. 여기서 이혼 안 해주면 나 이 일 공론화 시킬 거야. 세상 천지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밥 안 해줬다고 밤새 자기 손주 돌보다 지친 며느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 당신 회사에 흘리고 동네에 소문내고 그깟 벌금 얼마 물고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나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보상해준다고 얼마 받긴 했지만 성이 안 풀린다고. 그 돈 갖고 뭐 다 덮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진짜 웃기지도 않네. 좋은 말 할 때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야. 소송까지 가고 지저분하게 굴면 나도 어머니에 대한 거 하나하나 다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제발 이혼 곱게 해달라고 빌게 될걸? 그래도 괜찮냐고 진짜.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도 초반에만 움찔하고 질척거리며 늘어지던 남편은 무조건 이혼을 강행시키려는 저에게 밀려 결국에는 손을 놓고 말더군요. 아무래도 지 엄마가 한 짓이 있고 그게 걸려있으니 쉽사리 나서서 맞고 어쩌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쓰레기 같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고 싶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제 이마에 남겨진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나마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경험 때문에 비로소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눈 깜짝 손 까딱 안 하고 손주 키우는 생색내고 본인 며느리한테 받아쳐먹기만 하던 어머니가 또 떠올라요. 그리고 뒤에서 앵앵거리며 숨어 살던 남편도요. 이것들과 어떻게 제가 향후 4, 50년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한 번은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어찌 보면 빠르면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사고를 당해 뼈아프게 정신을 차렸고 제 3자가 나서서 상황을 짚어준 덕에 무사히 떨궈져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저를 천의 고아 취급하며 그렇게 자기네 잡종을 부려먹으려던 어머니가 이런 대형 병원 병원장이 지인이랍시고 우리 아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바짝 허리를 숙여 저에게 맞추는 모습을 보고 기겁한 거요. 정말 그 꼴이 얼마나 졸렬하고 역겹고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인생에서 이런 인간들과 상종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잘근잘근 씹히면서 분해되고 잊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 주셨던 친정 아빠를 떠올리며 제 아이와 아주 천천히 행복해지고 싶어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